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월요일 오후에 전해드리는 오늘 시큐리티 뉴스는 국내 안보 관련된 사안 2가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북한 관련된 사안 1가지, 이렇게 3가지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 매체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텐데, 미국이 에이태킴스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중심 타격을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러시아는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제3차 세계대전을 경고하기까지 했는데, 이 에이태킴스 러시아 중심 타격 승인이 어떤 파장을 갖고 올지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호주 해군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 우리 업체들이 왜 탈락했는지 이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성사되면 단일 품목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호주 해군 호위함 사업에서 탈락한 우리 기업들. 업체들 간의 갈등과 반목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업을 총괄했던 방위사업청의 문제라고 여러 차례 지적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결국 이번 호주 수주 실패, 그 실패 원인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약 10조 원 규모의 호주 해군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 업체들이 조기 탈락한 것은 호주 정부가 요구한 주요 서류들 제출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한국경제가 11월 18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방산기술보호법 등 규제로 인해 방위사업청 등 유관기관의 건별로 반출 허가를 받는 바람에 한국 업체들만 호주 정부가 제시한 제출 시한을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5월 말 호위함 사업 입찰 참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함정 주요 재원과 장비 스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보냈습니다. 제출 기한은 최대 60일이었는데요. 호주가 요구했던 자료들이 예상보다 워낙 광범위해 각 업체들은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들을 오가며 기술 반출 승인을 받다가 결국 호주 정부가 제시한 시한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직접 원팀을 꾸려 호주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일본, 독일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조선소들이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가성비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탈락한 것은 이러한 과도한 규제와 방사청의 사업관리 능력 부재였습니다. 문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무기를 수출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으라며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차기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 효율성부, 당장 미국보다 우리나라에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차례 분석을 해드렸었죠. 총 4개국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던 이번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호주가 준비한 예산 범위 안에 들어오는 모델은 우리 업체들이 제안한 한국형 호위함 개조 모델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의 제안은 각각 사업비가 40에서 50% 이상 초과하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호주가 마련한 예산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 가성비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 업체들이 조기 탈락하고 일본과 독일이 선정이 됐죠. 제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거람 사업 관련해서도 하나오션이라든가 HD현대중공업의 고위급 직원들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대해서 청취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반으로 한국일보에 관련 기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업계의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호주가 독일제를 선호했다, 일본 정부와 최근에 방위 협력이 강화돼서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이번 사업 수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서로 기술력이 없다, 신뢰성이 없다 라고 하면서 서로 상호 비방전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빨리 도입되어야 할 KDDX 차기 구축함 사업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죠. 이런 문제를 총괄해가지고 해결해야 할 방위사업청은 팔짱만 끼면서 보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건드렸다가는 자기가 피를 볼까봐 몸을 엄청나게 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사청 담당 직원들, 함정사업부장은 일단은 함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가 있고요. 이 담당 직원들은 저녁 후에 현대가 됐든 하나오션이 됐든 이런 조선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싫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계속 차일피일 밀리고, 호주 수출권과 같은 대규모 사업도 중간 조정자로서 혹은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전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산하에 국방안보협력국이 있죠. DSCA. 이 DSCA가 수출 승인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을 하면서 어떤 군함이나 전투기 같은 무기 체계를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총괄 수출 승인을 내줍니다. 그리고 의회에 통보를 해주죠. 그리고 미국 방산업체가 외국에 무기를 수출할 때 FMS라고 그러죠. 정부 대 정부 계약 형태로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규제나 이런
기술 통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가 협상 주체로서 직접 나서기 때문에 협상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죠. 업체들이 이렇게 필요 없는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발로 뛰어다닐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런데 우리 방위사업청은 이런 역할을 전혀 못 해줍니다. 국방부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처가 없고요. 저희가 최근에 K방산 하면서 해외 수출 실적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정부가 한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매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군사, 방산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그룹이라든가 현대, LIG, 로템 같은 이런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얼마나 치열한 판촉전을 벌이는지 매일 듣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공세를 하고 또 스스로 기술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한 게 뭐냐? 정부는 이 업체가 계약을 따오거나 수주가 임박하면 가서 숟가락만 얹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계속 강조를 했죠. 원팀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해서 이 사업 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정부가 주도해서 원팀으로 나왔던 독일과 일본은 협상 대상자로 남았고 그렇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두 업체 모두 탈락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저는 공무꾼이라고 부르는데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 자신의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업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는 성과물에 숟가락 얹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규제 때문에 이 방위사업은 물론이고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다라는 그런 기업인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다 추가로 더 행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규제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신나간 소위 말하는 똥별, 국민들이 당신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라고 그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지 당신들이 그 권한을 권력화해서 기업들에게 갑질하고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라고 위임해 준 게 아닙니다. 이번 호주 호위함 수주 실패 사례를 경험으로 삼아서 정부가 이런 규제를 좀 재정비를 하고 앞으로 이런 무기체계 해외 수출 사업이 진행이 될 때는 국내 업체 간의 갈등과 반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교통정리를 좀 하고 미국처럼 정부가 협상 주체로 직접 나서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합참이 여기에 대해서 경고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경고성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기가 찹니다. 북한이 3주 만에 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떨어졌는데 우리 군은 또 경고성명만 발표했습니다. 오물풍선의 목적이 유사시 풍선을 무기로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방관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11월 18일 새벽 약 40여 개의 오물풍선을 띄워 이 가운데 20여 개가 서울 경기 지역에 낙하했으며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18일 공보부실장 명의의 경고성명을 내고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은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또다시 오물,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면서 북한은 치졸하고 비열한 7천여 개의 오물, 쓰레기 풍선을 부양해 우리 국민의 불안과 함께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국빈 행사장에도 떨어뜨리는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는데요. 합참은 이후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이번 도발까지 무려 31차례에 걸쳐 7천여 개 이상의 오물풍선을 날렸는데요. 이 중 일부는 지난달 폴란드 대통령 국빈 행사가 벌어지던 바로 그 시각에 대통령실에 떨어져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오물풍선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응입니다. 풍선 그 자체로도 위협이 되고 북한이 이 풍선 부양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해 더 큰 위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정부는 이 풍선을 요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군 당국이 이 풍선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내놓은 것이 서울 도심 레이저 무기 배치라는 것인데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군이 아니라 개인의 일신영달과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일부 정책 결정권자들과 군인들, 지금 자신들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달 10월 24일 폴란드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실에 왔을 때,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폴란드 정부 관계자들이 도열해 있는데 그 앞에 오물풍선이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망신이죠. 폴란드가 한국산 방공무기 도입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오물풍선이 대통령실까지 날아온 걸 보고서 그 생각을 싹 접었을 겁니다. 이런 풍선조차 방어하지 못해서 수도 서울의 심장부가 이렇게 뚫리는 나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북한이 5월부터 오물풍선을 날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5월부터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도발이 아니다. 우리에게 그냥 시비를 걸고 기분을 나쁘게 하려는 차원에서 하는 도발이 아니라 이 풍선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유사시에 각종 무기를 투발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축적용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축적이 되지 못하도록 요격하고 차단해야 된다. 저는 5월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은 방관했죠. 6개월 동안 여기저기 떨어지고 집이 부서지고 차가 부서지고 사람이 다치고 이번에 합참 부공보실장, 공보실장 대령도 아니고 부공보실장 아마 중령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 명의로 해서 경고 성명을 낸 겁니다. 북한은 이 오물풍선을 날릴 때 김여정이 나오죠. 부부장이니까 적어도 차관급 이상의 직위가 되는데 차관급이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말단에 있는 영관급 장교가 나와서 경고 성명을 낸 겁니다. 이러한 경고 성명에 무슨 무게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수개월째 얘기했습니다. 뭔가 비슷한 상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좌시만 했던 예전에 그 지도자가 생각이 나죠. 입으로만 떠들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말에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에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 군사기지 주변을 공습하지 말아달라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라는 그런 단신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그 힘을 사용할 의지가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계속 보여주면 상대는 감히 도발할 생각을 못합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평화는 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 그리고 그것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군에서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시죠. 자, 이것은 휴전선, 비무장지대입니다. 군사분계선이 가운데 있고요.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km씩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도합 4km입니다. 자, 여기서 남방한계선 밑에 헬기를 띄워서 자, 사진에 조그맣게 보이시죠? 이 풍선이 날아오는 고도는 1.5에서 5km 사이입니다. 우리 블랙호크라든가 수리온 헬기가 날 수 있는 그 고도죠. 이 정도 고도에서 헬기를 호버링 시킨 다음에 기관총으로 풍선을 쏴서 떨어뜨리면 됩니다. 여기 지금 7.62mm 기관총이 있는데 이 7.62mm 기관총탄 한 발만 이 풍선에 명중해도 MDL 쪽에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총알이 워낙 작기 때문에 북한은 뭐를 쐈는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이 7.62mm 소총탄 같은 경우에는 4km 넘어가면 그냥 바로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 탄이 북한 영토 내로 튀어서 누군가를 살상하거나 시설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오물은 북한 영내에 떨어질 것이고요. 이것은 자위권 차원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군 대응체계라고 지금 내놓은 게 대통령실 주변을 비롯해서 서울 도심에 레이저 무기, 그것도 국산 레이저 무기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레이저 무기의 통달거리는 1에서 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심에서 그 레이저 무기를 사격을 하면 풍선은 요격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오물은 누구한테 떨어집니까? 서울 도심에 있는 주민들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 황당한 대응책을 왜 추진을 할까요? 그 레이저 무기 도입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인사들의 밥그릇 때문입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방법을 알려줬고 그 방법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방법을 시행하지 않는 당국자,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유기,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범죄라는 것, 우리 안보 당국자들은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드디어 우크라이나가 에이테킴스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것이 확인되면서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했던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제 에이테킴스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에 있는 표적을 공격하는 장거리 중심 타격 작전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각 11월 17일 보도했습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약 300km의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사용한 러시아 내부 표적 공격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NIT에 관련 소스를 제공한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에이테킴스가 쿠르스크 지역의 북한군을 대상으로 먼저 사용될 것이며 이것이 전황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에는 충분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미국산 무장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중심 타격을 허용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에이테킴스는 물론 JDAM-2R과 SDB, 제이소와 같은 장거리 활공 유도 폭탄으로도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경우 쿠르스크와 벨고로드 등 주요 접경지의 러시아군 병력 집결지에 대한 타격 작전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 국제문제위원회 블라디미르 자바로프 위원장은 NYT의 보도가 나온 직후 성명을 내고 제3차 세계대전 시작을 향한 매우 큰 발걸음이며 러시아는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상원 국가평의회 안드레이 클리샤스 헌법위원장도 서방이 우크라이나 자주권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치닫기로 결정했다면서 서방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중심 타격을 허용할 경우 이는 서방이 직접 러시아와 전쟁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는데요. 과연 이번 미국제 무장 본토 중심 타격 승인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에이테킴스를 승인을 했고요. 이미 SDB라든가 GMLRS 같은 장거리 투발 무기로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군을 계속 공격을 해왔죠. 이제 막 공급이 시작된 제이소라는 활공 유도 폭탄 이런 것들도 러시아 본토에 있는 북한군 진지를 공격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국방TV나 군사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런 자탄 살포식 무기의 위력에 대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에이테킴스나 제이소 모두 공중에서 엄청난 양의 자탄을 넓은 범위에 살포하는 방식의 광역 제한 무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 내의 북한군 집결지 좌표만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다면 아마 이러한 무기를 통해서 한 번에 수백여 명의 북한군을 살상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저희가 국방TV를 통해서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러시아 군 병력 배치를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개 지역에 북한군이 들어가 있다라고 지도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오신트 소식통들도 그렇고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북한군 주둔지를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으로도 계속해서 그 존재를 추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에이테킴스나 제이소를 이용해서 북한군 집결지를 타격하는 작전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한 번에 북한군의 대대급 병력이 괴멸되는 그런 상황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북한군 수백 명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장거리 타격 작전을 승인했다고 해서 전황이 바뀔까요? NYT가 얘기를 했죠. 미 국방부 당국자들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북한 전문 매체에서 탈북한 북한 군인을 인터뷰를 했죠. 어차피 북한은 파병된 군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가서 전부 죽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다면은 이 에이테킴스나 제이소를 이용한 북한 집결지 타격, 이 승인 작전은 결국엔 북한의 파병 숫자만 더 늘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에이테킴스나 제이소를 주려면 진작에 했어야 됐죠. 우크라이나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었고요. 자, 그런데 미 국방부도 찬성하고 있을 때 단 한 명의 인물이 반대를 했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아마도 백악관의 누군가 때문에 무기 체계가 곧바로 싹 들어가지 않고 처음에는 보병용 무기, 그 다음엔 기갑 장비, 그 다음엔 방공이나 항공 장비 이렇게 천천히 단계별로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서 분쟁이 계속 길어질 거다. 개전 초에 그런 분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3년 동안 저희가 예상했던 그대로 됐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예상이 가능했느냐? 백악관에는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인데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 때 조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 문제, 시리아 문제, 미얀마 문제, 북한과 이란 핵 협상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총괄적으로 컨트롤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리비아에서는 내전이 발발했고요. 시리아에서도 반정부군이 걸기해서 지금까지 내전이 벌어지고 있죠. 미얀마에서도 쿠데타, 내전이 벌어졌고 이 사람이 주관했던 북한과 이란 핵 협상 아무 진전이 없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핵무장 고도화만 이루어졌죠.
이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이후에 미국 패권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페트로달러 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였던 사우디와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납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이 사람한테 고성을 지르면서 싸웠다라고 하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이 문자 그대로 지옥이 됐고요.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흐지부지 끌다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스라엘 전쟁까지 발발했죠. 저는 미국산 장거리 타격 무기의 러시아 중심 타격, 이것을 계속 불허했던 설리번이 갑자기 이것을 승인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어떤 거대한 트러블을 만들어 놓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람이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문제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주한미군 전투기 전력 감축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억제력이 굉장히 약화됐는데, 이 사람이 했었던 대외 안보 전략의 대부분이 분쟁을 조장하거나 억제력을 약화시켜서 적으로 하여금 공격 의지가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방식의 정책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남은 3개월 동안 대만이나 한반도에서도 이 사람에 의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정부, 임기 말에 바이든 행정부가 막판에 어떤 사고를 치고 갈지,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우리 안보에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지 예의주시하고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큐리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